장편 소설 붉은 꽃잎이 지는 새벽, 기름집 할머니의 고백. 프롤로그, 고소함 냄새 뒤에 숨은 톡톡. 지혜롭게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박순자는 70평생을 김포 전통시장의 낡은 한옥 지붕 아래서 보냈다. 석가래가 고스란히 드러나니 오래된 기름집에서 그녀는 반백년 넘게 참깨와 들깨를 볶으며 살았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일어나 무쇠솥에 깨를 볶다 보면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동네의 묵은 공기를 밀어내곤 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오직 아들 영석 하나만을 바라보며 버텨온 세월. 그녀에게 노년이란 치열했던 청춘의 찌꺼기를 털어내고 그저 조용하고 평온하게 저무는 저녁놀 같은 것인 줄만 알았다. 1년 전 아들 영석이 며느리 채원을 데려왔을 때 순자는 그 저녁놀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기분이었다. 단아한 생김새에 언제나 조근조근한 말투를 쓰던 채원은 낡은 한옥의 구석구석을 제 집처럼 쓸고 닦았다. 명절이면 곱게 지은 개량 한복을 챙겨 입고 와서 순자의 어깨를 주물렀고 절이 바뀔 때마다 관절에 좋다며 비싼 녹용을 다려왔다. 순자 형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저런 복덩이가 굴러들어오고 30년을 동고동락한 시장 골목의 지기 건어물집 명숙조차 처음에는 그렇게 입이 마르게 칭찬했다. 어린 시절부터 푸른 잎사귀처럼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던 동무 명숙은 순자의 인생의 거울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명숙의 눈빛에 불안한 기색이 서리기 시작했다. 순자야, 너희 며느리 말이다. 너랑 있을 땐 천사 같은데 저번 장날에 시장 입구에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봤거든. 사람 눈빛이 어떻게 그렇게 뱀처럼 차가워질 수 있는지. 너 조심해라. 순자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저 늙은이의 노파심이려니 했다. 하지만 균열은 아주 은밀하고 달콤한 방식으로 순자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 제1장, 낯선 친절의 그림자. 화요일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창호지를 바른 미닫이 문을 열자 시장 특유의 활기찬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지만 순자는 비틀거리며 문틀을 붙잡았다. 머리에는 무거운 납덩이를 매단 듯했고 시야의 끝자락이 매번 흐릿하게 번졌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어제 열쇠를 어디 뒀더라. 마침표.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일이 잦았다. 방금 둔 물건의 위치를 잊어버리는 건 예사였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둔 채 까맣게 잊어버려 냄비를 태운 적도 2번이나 있었다. 이 모든 증상은 채원이 지어온 특제 녹용을 아침 저녁으로 마시기 시작한 지 보름째 되던 날부터 시작되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느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 채원이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풍기는 시금치 무침에 맑은 콩나물국. 완벽한 며느리의 표본 같은 미소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채원의 눈동자는 어딘가 조급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 약 챙겨 드셔야죠. 채원이 건넨 짙은 갈색의 액체. 순자는 묘한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그 약을 삼켰다. 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마자 머릿속에 안개가 끼는 듯한 몽롱함이 다시 덮쳐왔다. 채원은 순자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가스불 켜두셔서 하마터면 이 귀한 한옥 다 태울 뻔하셨다면서요. 영석 씨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머니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재산 이대로 두면 관리도 힘들 텐데 제가 안전하게 가족 신탁으로 묶어드릴게요. 내일 10시에 저랑 같이 은행 가요. 통장이랑 인감도장 꼭 챙겨두시고요. 상냥하지만 단호한 어조.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올가미 같은 제안이었다. 순자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쥗감을 느꼈다. 노년의 지혜가 본능적으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저 친절의 이면에 무언가 시커먼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제2장, 3번 창구에 떨리는 손. 수요일 오전 10시. 채원의 차를 타고 도착한 은행 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지나치게 서늘했다.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 굽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은 순자는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순자의 시선이 대기석 구석에 앉은 2명의 남자에게 머물렀다. 한여름인데도 검은 정장을 빼입은 사내들. 그들은 핸드폰을 보지도 잡지를 읽지도 않은 채 끊임없이 순자 쪽을 훑어보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채원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7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기계음이 울리고 채원이 순자의 팔짱을 꽉 낀 채 창구로 이끌었다. 창구에 앉은 30대 중반의 여직원은 이윤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단 W 성하게 묶은 머리에 안경을 쓴 그녀는 평범한 은행원처럼 보였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머니 성함으로 된 예금 15억 원을 제 명의의 신탁계좌로 통합하려고요. 어머니가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관리가 힘들거든요.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랑 위임장, 그리고 병원 진단서입니다. 채원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거침없이 밀어넣었다. 치매 진단서라니? 순자는 그런 검사를 받은 적조차 없었다. 입을 열어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침에 먹은 약 기운 때문인지 혀가 굳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며느리가 내민 서류와 진단서를 검토하던 이윤진 직원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윤진의 안색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서류에 적힌 박채원이라는 이름과 진단서에 찍힌 병원 마크를 번갈아 보던 그녀의 눈동자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경악이 스쳤다. 잠시 시스템 확인을 좀 거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윤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안쪽의 캐비닛 뒤로 몸을 숨겼다. 채원이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뒤쪽의 검은 정장 사내들을 힐끗거렸다. 3분이 채 지나지 않아 자리로 돌아온 윤진은 숨을 얕게 몰아쉬며 순자에게 예금 통장을 내밀었다. 어르신, 본인 확인을 위해 통장 안쪽의 서명란을 직접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채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윤진은 애써 태연한 척 서류를 정리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다. 그 순간 통장 갈피에 끼워져 있던 노란색 포스트잇이 순자의 눈에 들어왔다. 펜을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심하게 흔들려 있었다. 할머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저 여자는 살인자입니다. 화장실 가는 척 비상구로 뛰세요. 순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살인자. 그 세 글자가 망치처럼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다. 윤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직원의 눈은 절박했다. 제발 자신을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72년을 살아오며 산전수전을 다 겪어낸 순자의 육감이 비명을 질렀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내 목숨이 그리고 내 아들 영석이의 인생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아이고, 배야. 유진아, 나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어머니, 서명만 하시면 돼요. 금방 끝나요. 채원이 순자의 팔목을 억센 악력으로 쥐었다. 평소에 그 여리셔릿한 며느리의 힘이 아니었다. 순자는 남은 힘을 다해 채원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늙은이가 배탈이 났다는데 어딜 잡는 게야. 호통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선 순자는 은행 로비를 가로질러 화장실 쪽으로 걸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었다. 순자는 화장실 문을 지나치자마자 붉은색 비상구 표시등이 켜진 철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채원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구두굽 소리가 맹렬하게 따라붙기 시작했다. 순자는 비상구 계단을 미친 듯이 내달렸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공포가 고통을 집어삼켰다. 은행 뒷골목으로 빠져나온 순자는 때마침 지나가던 택시에 몸을 던졌다. 기사 양반, 김포 전통시장으로. 제발 빨리 좀 가주시오. 뒷창문을 돌아보니 채원과 사내들이 은행 문을 박차고 나와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천사 같던 며느리의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사냥감을 놓친 포식자의 악에 바친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제3장, 깊은 연대,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택시가 시장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순자는 거의 구르듯 내려 좁은 미로 같은 골목을 헤집고 뛰었다. 수미터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 같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평생의 직이 명숙이 거너물 가게였다. 명수가. 가게 뒷방으로 뛰어든 순자는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다. 멸치똥을 따고 있던 명숙이 기겁을 하며 달려왔다. 순자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땀범벅에. 웬 사색이 돼가지고. 순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노란색 포스트잇을 꺼내 명숙에게 내밀었다. 쪽지를 읽어내려간 명숙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다. 내가 뭐랬어? 그년 눈빛이 이상하다고 했지. 당장 경찰서에 가자. 경찰이 내 말을 믿어줄까? 며느리는 벌써 내가 치매라고 병원 진단서까지 만들어놨더라. 미친 늙은이 취급하면 그만이야.
두 노인이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누군가 뒷문 창문을 다급하게 두드렸다. 숨을 죽인 채 창문 틈으로 밖을 엿본 명숙이 놀란 숨을 들이켰다. 순자야. 아까 은행에서 쪽지 줬다는 그 아가씨 아니야. 문을 열어주자 은행 유니폼을 입은 채 땀에 흠뻑 젖은 이윤진 직원이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윤진은 순자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마침표. 아가씨,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며느리가 살인자라니. 눈물을 닦아낸 윤진이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를 꺼냈다. 윤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순자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어르신 며느리 박채원, 그 여자 결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2번의 결혼과 사별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어머니들의 사별이죠. 윤진의 목소리가 원한으로 잘게 떨렸다. 박채원은 노인들을 노리는 거대 보험사기 조직의 핵심 행동책이에요. 재산이 좀 있고 외로운 어르신들 집안으로 들어가서 천사 같은 며느리 행세를 하며 신뢰를 얻죠. 그리고 매일 조금씩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섞은 약을 먹여요. 어르신이 드시던 그 녹용 말이에요. 순자는 아침마다 넘겼던 그 달콤하고 씁쓸한 액체의 감촉을 떠올리며 헛구역질을 했다. 약 기운의 판단력이 흐려지면 조직과 결탁한 가짜 의사를 통해 치매 진단서를 발급받고 재산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빼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치사량의 수면제를 투여해서 자연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빼돌린 사망보험금만 벌써 수십억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명숙이 입을 틀어막았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씨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왜 생면부지인 나한테 쪽지를 건넨 거고. 윤진이 고개를 숙였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건어물집의 낡은 장판을 적셨다. 3년 전 2번째로 살해당한 피해자가 바로 제 친어머니셨으니까요. 정적이 방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빠는 채원에게 버림받은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갇혔어요. 경찰에 수없이 신고했지만 치밀하게 조작된 진단서와 자연사라는 부검 결과 때문에 번번이 무혐의로 풀려났죠. 저는 그 여자를 잡기 위해 내 모든 걸 걸었어요. 박채원의 금융거래를 추적하다가 이 김포 지점으로 발령을 신청했고 언젠가 그녀가 또 다른 희생자를 데리고 나타날 날만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악마가 어머니를 모시고 창구에 나타난 거예요. 윤진의 고백은 70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암하고 살아온 순자의 심장에 불을 지폈다. 공포는 분노로 그리고 늙고 병들었다고 무기력하게 당할 수만은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바뀌고 있었다. 순자는 옆에 앉은 명숙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지켜주던 푸른 잎사귀 같은 동무. 이 깊은 연대감이 순자에게 마지막 지혜를 일깨워주고 있었다. 도망치는 자에게는 평화로운 노년이란 없다. 악을 마주하고 끝을 보아야만 진정한 삶의 지혜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윤진 아가씨. 순자의 눈빛에서 짐의 약 기운의 흐릿함이 완전히 걷혀 있었다. 내가 미끼가 될게. 내 집에 직접 찾아가서 그년이 나한테 독약을 먹이는 현장을 덮쳐. 이 지긋지긋한 살인극 내 손으로 끝을 보겠어. 제사장, 안경 너머의 진실, 그리고 미끼. 명숙의 건어물 가게 뒷방, 낡은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순자는 윤진이 건넨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안경을 손에 쥐었다. 겉보기엔 그저 돋보기 안경 같았지만 렌즈 사이에는 세상의 모든 진실을 꿰뚫어볼 작은 눈이 숨겨져 있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 여자는 정말 위험해요. 윤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자는 빙그레 웃어 보였다. 주름진 눈가에 서린 것은 공포가 아니라 평생 기름집을 지키며 쌓아온 단단한 자부심이었다. 아가씨, 나 박순자야. 김포시장 바닥에서 30년을 버텼어. 썩은 깨를 볶으면 냄새부터가 다른 법이지. 저녀는 지금 썩은 깨를 볶고 있어. 내가 그 냄새를 온 세상에 풍기게 해줄게. 그때 명숙이 데려온 강민호 형사가 뒷문을 통해 들어왔다. 그는 윤진의 어머니 사건을 남몰래 추적해오던 정의로운 수사관이었다. 강 형사는 순자에게 안경 사용법을 설명하며 비장하게 말했다. 어르신, 이 안경은 실시간으로 제 단말기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윤진 씨가 미리 확보해둔 유튜버들과 언론사 제보 채널로 생중계될 겁니다.
저들의 배후에는 거물급 브로커가 있어서 단순히 녹화만 해서는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커요. 실시간으로 수백만 명이 보게 만드는 것, 그것만이 박채원과 그 뒤에 조직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입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그 한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죽음의 향기가 배어든, 하지만 자신의 평생이 담긴 그 집으로. 제5장 붉은 꽃잎의 전주곡. 해질녘, 순자는 일부러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한옥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마당에 핀 붉은 맨드라미 꽃잎이 노을을 바다피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채원이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눈 밑의 근육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뒤따라 나온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대문을 걸어 잠그고 주변을 살폈다. 아이고, 내가 요즘 정신이 이래서. 시장 골목에서 길을 잃었지 뭐냐. 유진아,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일단 들어오세요. 약 드실 시간 지났어요. 채원은 순자를 안방으로 거의 밀어 넣다시피 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채원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거칠게 순자의 가방을 뒤져 통장과 도장을 찾아냈다. 어머니, 아까 은행에서 왜 도망치신 거예요? 그 여직원이랑 무슨 얘기했죠? 말해봐요. 순자는 멍한 눈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중얼거렸다. 무슨 얘기라니. 그냥 배가 아파서. 아가씨, 나 목이 너무 마르다. 약 좀 다오. 채원은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주방으로 향했다. 안경 너머로 전송되는 화면에는 채원의 하얀 가루를 정체불명의 갈색 액체에 섞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히고 있었다. 강 형사의 단말기를 통해 이 장면은 이미 수만 명의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기 시작했다. 댓글창은 경악과 분노로 뒤덮였다. 채원이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순자의 턱을 억지로 잡고 약을 들이밀려 했다. 어머니, 이거 드시고 이제 푹 쉬세요. 아주 영원히요. 어머니가 모은 그 15억, 그리고 이 한옥 땅값. 제가 영석 씨랑 아주 보람차게 써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 세상 가면 우리 오빠가 먼저 보낸 다른 할머니들이랑 친구하시면 되니까. 순자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다른 할머니들이라니. 너 정말 내 친구 명숙이 말대로 사람이 아니었구나. 채원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사람?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어차피 늙고 병들면 다 짐덩이잖아요. 제가 그 짐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서초동 할머니도 작년 일산 할머니도 다 고맙다고 하면서 가셨어요. 아, 물론 제 손에 쥐어준 보험금이 고마웠던 거지만 이 모든 자백이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채원은 마지막 치사량의 약을 순자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바로 그때 제6장 위대한 반격, 무너지는 악. 지금이야. 순자가 눈을 번쩍 뜨며 채원의 손목을 낚아챘다. 70평생 기름을 짜기 위해 무거운 무쇠솥을 들고 내리던 팔의 완력은 치매에 걸린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이게 뭐야? 노인네가 힘이 왜 이래? 내년이 볶는 깨는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사람 썩는 비린내가 난다. 내 평생 그런 비린내는 용납 못해. 그와 동시에 한옥의 담벼락을 넘어 강 형사와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박채원, 넌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마당에 있던 사내들이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집 주변을 포위한 경찰 병력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채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증거 있어? 내가 뭘 어쨌다고. 이건 다 모함이야. 순자는 조용히 자신의 안경을 벗어 채원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안경 다리 끝에서 깜빡이는 작은 빨간 불빛. 그리고 강 형사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실시간 접속자 50만 명이라는 숫자와 함께 채원의 악마 같은 자백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짓. 세상 사람들이 다 봤다. 이 안경 너머로 말이다. 채원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대문 밖에서 아들 영석이 울며 뛰어들어왔다.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어머니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노년의 슬픔은 아들의 잘못을 꼬집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품어주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에 있었다. 에필로그, 다시 피어오르는 들기름 향기. 한 달 뒤,
김포 전통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순잔의 기름집 앞에는 여전히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기름집 입구에 공익신고자의 집이라는 작은 명패가 붙었다는 것과 주말마다 은행원 유니폼 대신 편안한 옷차림을 한 윤진이 내려와 순자의 일을 돕는다는 사실이었다. 어머니, 오늘 깨가 아주 잘 볶아졌는데요. 그럼 우리 윤진이가 옆에서 웃어주니까 깨도 기분이 좋은 게지. 순자는 이제 약 대신 명숙이 챙겨주는 신선한 채소와 윤진이 사다주는 따뜻한 밥을 먹는다. 그녀는 깨달았다. 지혜롭게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끝까지 용기를 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한옥의 석가래 사이로 고소한 연기가 피어오른다. 박순자 할머니의 위대한 반격은 시장의 전설이 되었고 그녀의 기름집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든든한 쉼터가 되었다. 세상의 비린내를 지우고 고소한 사람 냄새를 채우는 그 향기는 오늘도 김포시장 골목을 따스하게 감싸 안고 있다.